몸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혈액 내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혈액이 깨끗하면 피로 물질이 잘 공급되므로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체온이 높아집니다. 혈액과 체온, 이 둘은 실과 바늘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겨울만 되면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사계절 내내 손발이 차고 특히 겨울에는 너무 심해서 20대 때는 발에 동상에 걸린 적도 있는데요. 차가운 손이 신경 쓰여서 악수하는 걸 꺼려하기도 하고 한여름에도 차가운 음료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족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노력해서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체온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체온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차다는 걸 넘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온과 면역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피해독 전문 한의사이자 고혈압 전문 한의사인 선재광의 체온 1도의 기적입니다. 저자는 현대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면역질환에 시달리는 이유를 정상보다 떨어진 체온 1도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액이 탁해져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곳곳에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몸을 더 차갑게 만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모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체온이 왜 낮아지는지, 떨어진 체온은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저체온에 의해 나타나는 단계별 증상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광의 체온 1도의 기적,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30%가 낮아진다. 의학계에서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인체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무려 500%나 높아진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대인의 90% 이상이 정상 체온에 미치지 못하는 저체온 상태라는 점도 속속 드러났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그간 해명할 수 없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 환자들이 이토록 많은 이유, 그리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체온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이 발생하며 암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벗어날 해법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체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 1년이 365일이라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체온이 36.5도라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온 36.5도는 이제 건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되었다. 실제 사람들의 체온을 재보면 대부분이 정상에서 1도 정도 낮아져 있으며 35도 초반대도 무척 많다. 오늘날 딱히 병명을 붙이지 못하는 질병과 통증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손발이 항상 시리고 아랫배가 차가워서 고생하는 여성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저체온의 증상이다. 손발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이 쉽게 발산되어 빨리 차가워진다. 그냥 단순한 수족 냉증이라고 방치하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지속되면 암이 생기게 된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 능력은 12%가량이, 면역력은 30%가량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로 정상 체온보다 1도 이상 떨어진 몸속에서는 암이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의 몸은 원시시대부터 36.5도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체온이 이보다 낮아지면 면역체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제때 물리치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다. 머나먼 원시시대의 인간의 체온은 37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은 그로부터 진화를 계속해왔는데 체온만큼은 36.5도로 수백 년간 겨우 0.5도의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5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진 것이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의 평균 체온은 36.5에서 36.8도였고 아이들은 37도 전후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의 90%가 이보다 1도 이상 체온이 낮다. 특히 아이들의 체온은 35도 초반대로 떨어졌다. 성장기 아이들의 면역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대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많아진 것은 이처럼 체온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일어난 일이다. 저체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 옷깃을 여미고 몸을 잔뜩 웅크리게 된다. 팔다리를 활기차게 움직이기보다는 팔짱을 낀 채 종종 걸음을 치게 된다. 바깥 기온에 노출되는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인체도 이와 똑같이 한다. 체열을 덜 빼앗기도록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다. 혈관에 흐르는 피가 많을수록 외부 온도 때문에 열을 더 빼앗기기 때문이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류의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4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처럼 속도가 떨어지면 혈액이 우리 몸을 돌며 하는 일에 지장을 받게 된다. 우리 몸의 혈관은 무려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초정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이 혈관을 통해 1분 만에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심장에서 나올 때의 동맥혈에는 영양분과 산소가 담겨 있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에는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서 나온 찌꺼기와 독소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혈류가 느려지면 이런 운반과 수거 작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몸이 삐걱거리게 된다. 각 장기가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과 독소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곳곳에 쌓인다. 즉, 혈액이 탁해지는 것이다. 혈액이 오염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계속되는 피로감이다. 머리가 늘 묵직하고 종일 개운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다가 점차 얼굴에 기미나 다크서클이 생기고 전신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또 혈액이 탁해져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노폐물이 쌓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폐물들이 독소를 뿜어낸다. 그러면 해당 장부나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는 저린 증세나 통증을 발생시킨다. 그러고도 오염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병이 생겨난다. 혈관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혈압이 되고 혈액 내 당 함량이 지나쳐 당뇨가 되며 혈액 내 지방이 많아져 고지혈증이 된다. 또한 노폐물들이 점차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이 더욱 좁아지면서 더욱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온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로 발전하거나 혈관이 막힘으로써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 오며 약한 부위가 터져 출혈이 되기도 한다. 암 역시 혈액 오염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암 환자들의 혈액을 보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탁하고 끈적끈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몸만 따뜻해도 병원 갈 일이 없다. 이처럼 체온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손발이 차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현대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찾아보면 10중 8구 체온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필자는 그동안 고혈압을 연구하며 청혈과 체온 상승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약 없이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장이 건강한 혈액을 힘차게 내보내고 그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을 전달하고 찌꺼기들을 잘 배출해낼 때 생명 유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필자가 피가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될수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하더라도 몸이 스스로 잘 이겨낸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온갖 질병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낮아진 체온 1도를 각종 면역질환, 고혈압, 당뇨,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이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주목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저체온. 체온 1도가 낮아졌을 뿐인데 현대인은 고혈압, 당뇨, 암까지 무시무시한 질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단지 체온 1도만 높이면 이런 질병을 극복하고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체온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한다. 몸속 체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체온은 피의 온도다. 좀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몸을 돌고 도는 피가 각 부위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래서 체온계로 재보면 부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먼저 가장 자주 쓰이는 체온은 귀와 혀 밑, 겨드랑이에서 잰 온도다. 귀는 36.8도, 혀 밑은 36.7도, 겨드랑이는 36.5도 정도가 된다. 아기들이나 일부 환자의 경우는 직장을 통해 체온을 재는데 이곳은 37.1도 정도로 다른 부위들보다 몸속, 심부와 가까워 온도도 약간 더 높다. 각 부위가 이러한 수치를 나타낼 때 정상 체온이라고 하며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잰 겨드랑이 체온 36.5도를 흔히 인간의 체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외부에 드러난 체온이 아니라 심부 체온이다. 외부 체온이 정상적일 때 심부 체온은 37.2도다. 외부 체온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심부 체온은 항상 일정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몸이 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는 뇌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라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는 우리 몸이 항상 어떤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이 입력되어 있다. 건강한 사람일 경우 그 온도가 37.2도이며 이때 인체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곧 모든 장기가 활발히 움직이며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방어 능력을 잘 발휘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 온도는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조절되는 걸까? 바로 혈액의 흐름을 통해서다. 혈액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온몸으로 가는 과정에 시상하부를 거친다. 이때 체온 조절 중추가 혈액의 온도를 측정해 원래 입력되어 있는 기준 온도와 비교한다. 그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낮으면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되는 혈액의 양을 줄인다. 열을 아끼기 위해서다. 혈액은 피부 가까운 쪽을 거치는 동안 식혀지기 때문에 순환하는 혈액의 양을 줄임으로써 체온이 덜 손실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온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즉 체온이 기준 온도보다 낮으면 몸을 떨리게 해 근육에서 열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추운 날 소변을 보고 났을 때 몸이 떨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변이 배출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이므로 순간적으로 근육을 떨어 열을 즉시 발생시키는 것이다. 갑자기 냉기를 접했을 때 소름이 돋는 것도 같은 이치다. 피부에는 인모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피부가 오돌토돌해진다. 이때도 근육이 수축하면서 적은 양이지만 열이 발생한다. 반면 시상하부로 들어오는 혈액의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을 많이 공급한다. 혈액이 피부 가까이를 돌면서 더 많이 식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도 체온이 기준 온도보다 높을 때는 땀이 나게 해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땀이 표피에서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므로 체온 조절 효과가 있다. 몸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다. 우리 몸의 각 장기와 근육, 피부는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소라 할 수 있다. 각각이 열을 생산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육 22%, 간 20%, 뇌 18%, 심장 11%, 신장 7%, 피부 5%, 그리고 기타 17% 정도다.
그런데 이처럼 몸이 만들어내는 열이 필요한 양보다 적거나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열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체온은 정상보다 낮은 상태에 있게 된다. 예컨대 근육량이 적으면 열 생산량이 적어 저체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덜어는 체온 조절 중추에 입력된 기준 온도가 낮아 열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몸도 있다. 자신은 땀을 많이 흘리고 열이 넘치니 체온이 높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체온을 재보면 저체온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기준 온도가 낮게 책정된 경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는 정상 체온이 36.5도가 아니라 35.5도나 35도쯤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기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체온 조절 중추가 그 온도에 맞추려고 자꾸만 열을 내보내려 하는 것이다. 열 생산량이 적어서이든 배출량이 지나쳐서이든 몸의 온도가 정상보다 낮으면 면역기능 저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면역기능 저하가 저체온 상태를 더 심화시키기도 한다. 체온이 낮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김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혈액이 더 탁해져 순환에 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곳곳에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몸을 더 차갑게 한다.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도 혹시 저체온증 상태일까? 오늘날 사람들이 감기, 폐렴, 천식, 아토피 등 자가면역 질환에 취약한 것도 저체온 때문이다. 유난히 더위를 타거나 손발이 차거나 열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병원에 가봐도 딱히 이상이 없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불편한가? 그렇다면 제일 먼저 체온을 체크해보라. 저체온은 최근 여러 연구에서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체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저체온증 여부를 알아보는 내 몸 체크리스트.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몸에 냉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몸 안에 냉기가 있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저하된다. 냉기는 몸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오면 저절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냉기가 자리를 잡으면 목, 등, 허리, 무릎, 발목 등에 분포한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일상적인 동작만으로도 아픔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보통 손발이나 아랫배가 찬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냉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냉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몸이 냉한데도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몸에 냉기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먼저 다음의 증상을 자주 느낀다면 냉기가 있는 것이다. 냉난방이 잘 된 실내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낀다. 상반신, 특히 얼굴이 잘 붉어진다. 땀이 쉽게 나면서 현기증을 느낀다. 더운데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 더위를 심하게 탄다. 추위를 심하게 탄다. 햇볕을 직접 쬐기가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다. 어깨 결림이 풀리지 않고 지속된다. 저체온에 의해 나타나는 단계별 증상. 정상 체온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강한 신호를 보낸다.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제때 반응해야만 저체온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질병을 피할 수 있다. 저체온의 1단계, 만성피로. 1단계 신호는 피로다.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된다.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동맥과 정맥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맥은 심장에서 나와 몸의 각 부위로 가는 혈액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동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돌며 모세혈관에 이른다. 이곳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전해주고 노폐물과 독소를 걷어들여 정맥으로 이어진다. 정맥은 노폐물과 독소를 씻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다.
그러므로 혈관이 수축되면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과 독소가 수거되지 않아 조직이 굳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노화 현상이다. 바로 이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관절이나 조직이 굳어 움직임이 둔화되고 뼈가 약해져서 잘 부러지는 것이다. 혈액이 힘차게 순환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체내 화학 반응을 돕는 효소의 활동이 둔화되어 대사 및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기력이 부족해져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저체온의 2단계, 각종 통증. 제2단계 신호는 통증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며 목이 뻣뻣하고 어깨 결림이 심해진다. 그리고 등과 허리, 무릎, 발목까지 전신의 관절과 근육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체온이 떨어지면 통증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깨 결림이 있다면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 별탈 없이 잘 지내다가 환절기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는 경우나 여름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경우 등도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2단계에 들어서면 통증과 저체온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체온이 떨어져 통증에 민감하기에 운동량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체온이 더 떨어지는 것이다. 2단계를 방치하면 수족 냉증부터 암까지 수많은 질병이 발생된다. 일단 병이 시작되면 그것을 되돌리기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므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잦은 기침은 폐가 냉하다는 신호다. 폐는 사실상 면역력의 방패 역할을 담당한다. 한방에서 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장기 중 하나로 본다.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중추 역할을 하는 까닭에 바깥 온도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체온을 높이려면 면역력 방패인 폐부터 지켜야 한다. 한방에서 폐주 피모라고 해서 폐가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무더운 여름철에는 피부에 모공을 열어서 달아오른 열을 식혀주고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추위인 풍한을 막기 위해 모공을 닫는다. 폐는 호흡을 통해 폐에 찬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속 1차 방어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폐는 몸통 안에 있지만 호흡기를 통해 찬 기운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 장기와 같이 찬 공기와 건조함에 취약하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폐의 기운이 부족하면 기온 변화와 찬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폐의 기운을 강화해서 찬 기운을 막아주는 방어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감기나 기침을 항상 달고 산다. 을의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한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잦은 기침이 동반되는 감기 증상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 잦은 기침이 동반되는 감기를 폐질환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는 폐질환은 폐의 기능이 20%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감기와 폐렴을 초기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할 때까지 자각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에 폐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365일 마시는 물부터 따뜻하게.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찬물은 마실 땐 잠시 속이 시원하지만 일단 37도의 위나 장에 들어가면 위경련, 복통, 설사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차가운 물은 인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면역에도 가장 큰 적이다. 한의학에서는 겨울의 양생법으로 몸이 차거나 기온이 찬 상태에서 찬 음식을 먹으면 폐를 상하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만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겨울에는 옷도 물론 따뜻하게 입어야겠지만 음식이나 음료도 따뜻하게 먹는 게 좋다. 물도 마찬가지다. 1년 내내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먹는 습관이 좋다. 열이 나면 왜 피가 맑아질까? 몸이 아프면 대체로 식욕이 떨어지고 열이 난다. 왜 그럴까?
병과 싸우기 위해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기에 체온이 떨어지면 물론 그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식욕 부진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열이 나는 것은 면역체계의 활동성을 높여 체내 노폐물을 태우기 위해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열이 나면 몸속 노폐물이 연소되어 피가 맑아진다. 고열이 암세포를 없앤다. 면역학자 아보 도우루 박사는 알기 쉬운 체온 면역학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인플루엔자에 걸려 39도의 고열로 일주일 동안 앓았다고 한다. 암 때문에 체력이 저하된 상태라 다들 걱정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검사를 받아보니 암세포가 모두 없어진 것이다. 그 사람은 암이 전신에 퍼져 있었는데 간장, 전립선, 그리고 뼈와 림프에까지 전이됐던 암이 싹 사라졌다. 또 일본 가나자와 대학교 암센터의 오카모토 하지메 소장은 1960년대에 단독이나 면종을 일으키면 전이된 암도 치료된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단독과 면종은 둘 다 세균성 염증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병인데 말기암 환자가 이 병을 앓고 난 뒤 암세포가 사멸한 사례를 보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몸에 열이 나게 하여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으며 암 환자에게 체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온열요법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피를 맑게 하는 습관. 1. 하루 한 번 반신욕을 한다. 반신욕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숙면을 취한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몸 안에 있는 혈전 유발 물질이나 균들을 제거한다. 따라서 잠을 푹 자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천연의 치료제다. 3.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혈중의 포도당이나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나 혈전 형성의 위험을 높인다. 4.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가면 지방과 당류를 비롯한 혈액 내 잉여물과 노폐물이 연소되면서 피가 깨끗해진다. 5.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담배가 피를 오염시키는 주된 이유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힘이 산소의 250배나 되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신진대사에 지장이 초래된다. 6. 햇빛을 보며 걷기는 혈압과 혈당치를 낮춘다. 햇빛을 보며 걷기는 혈압과 혈당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폐기능을 높인다. 과식 습관은 몸을 차게 만든다. 현대인이 저체온으로 살아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은 3가지 단계로 체온을 떨어뜨린다. 첫째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 혈액이 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음식물이 들어오며 위로 가는 혈액이 40% 가까이로 늘어난다.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평상시 위에 공급되는 혈액은 약 20%이며 몸이 운동 등 다른 일에 집중할 때는 3에서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몰리는 셈이다. 이는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우리 몸의 각 장기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열을 생산해 체온을 유지하는데 혈액 공급이 줄면 활동을 덜하게 되므로 열 생산량도 줄어든다. 둘째는 지나친 영양분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열 생산을 막기 때문이다.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라서 체열의 생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지방이 점점 많아져 비만이 되면 저체온이 더 심화된다. 비만인 사람은 대체로 움직이기를 싫어해 근육량이 적고 몸속의 가짜열 때문에 자꾸 찬 것을 먹게 되어 속이 더 냉해진다. 셋째는 잉여 영양분이 혈액 속에 남아 피를 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과식을 한다는 것은 섭취하는 영양분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문제가 되는데 혈액 내에 이런 영양분이 과도해져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 끈끈해진 혈액은 이동 속도가 떨어지므로 순환 장애가 발생하며 이는 체온을 떨어뜨린다. 또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다. 정제된 식품, 고지방 고칼로리의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쌀, 밀가루, 설탕 등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식재료가 최대한의 도정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많이 씹지 않아도 되고 맛도 좋으며 소화도 금방 된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전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우선 꼭꼭 씹지 않아도 되기에 음식을 빨리 먹게 되고 맛이 좋으므로 많이 먹게 된다. 음식이 장에서 채워져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포만감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너무 많이 먹은 상태다.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비만으로 직결됨을 알 것이다. 또한 정제된 식재료는 소화도 빨리 된다.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이 깎여나가 소화를 적절히 지연시켜주는 성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소화기관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 즉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식을 먹을 때의 속도로 작동한다. 예컨대 당의 흡수에 작용하는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식에서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의 소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이에 따라 인슐린의 분비 속도에 교란이 일어남으로써 당뇨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제 과정에서 마그네슘, 비타민 E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조차 깎여나가기 때문에 흰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영양소는 버리고 칼로리만 먹는 셈이다. 이렇게 지나친 칼로리 섭취는 복부 비만을 불러온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식은 저체온을 부른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는 대신 열을 생산하는 뇌나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는 알을 품을 때 2, 3주 동안 굶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화하는데 열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는 체열을 생산하려면 적게 먹거나 아주 먹지 않은 편이 좋다는 것을 말해준다. 발의 온도를 높여서 몸속 열을 순환시켜라.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며 위장은 가득 채우지 말라. 전설의 명의 편작이 가족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한다. 아마도 평생의 의술을 압축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스트레스로 머리는 뜨거우며 저체온으로 발은 차고 과식이 일상화되어 배를 넘치도록 채운다. 발의 체온을 올려서 열을 순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혈액도 잘 흘러야 건강한 것처럼 체온을 지키기 위한 핵심도 열의 순환에 달려있다. 열의 순환 장애로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운 상열 하안의 병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곧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차가운 기운을 올려주고 뜨거운 기운을 내려줘서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만나보자. 하루 2분 손과 발에 열을 높여라. 우리 몸의 냉기를 없애고 체온을 올리면 수족 냉증뿐만 아니라 암, 고혈압, 당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 2분 손과 발의 열을 높여 체온을 상승시키는 운동법을 알아보자. 전신체조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온을 상승시켜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머리, 손, 손가락, 손바닥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곤지곤지할 때 손바닥의 3분의 1 지점 가운데 노궁혈을 콕콕 찌르는데 노궁혈을 지압해주면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회복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다. 특히 발바닥은 인체에서 가장 낮은 곳의 혈로 냉하기 쉬운 곳이다.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혈자리, 용천혈만 매일 자극해도 냉증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곤지곤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눌러 지압을 해주면 신장의 기능이 좋아져 기혈의 흐름이 촉진되고 체온 1도 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도리도리, 머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잼잼, 양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손의 경락을 소통하는 운동법이다. 혈액순환에 가장 중요한 혈을 자극해 심장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이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도 좋다.
곤지곤지, 손바닥을 펴고 오른손 검지를 왼쪽 손바닥에 반복해서 닿게 하는 동작이다. 곤지곤지 할 때 손바닥의 지압점인 노궁혈 자리를 누른다. 발바닥 박수, 곤지곤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눌러 지압을 해준다. 족욕, 반신욕을 가까이 하라. 현대인이 저체온증에 시달리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목욕 문화의 변화다. 가정마다 욕조가 생기면서 동네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일이 없어지고 대부분 짧은 샤워로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샤워만으로는 체온을 올릴 수 없다.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고대부터 널리 활용되어 왔다.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당시의 문화를 대변할 정도로 유명하고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서인 황제 내경에도 목욕을 통해 병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수법이 소개되어 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의 털구멍과 땀샘이 열려 몸 안의 노폐물과 남아있는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된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인체의 수압이 균형을 이뤄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개선된다. 그러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몸 안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흐르게 된다. 또한 신장의 효율도 좋아지고 배뇨량도 늘어나 수독이 배출되기 때문에 부종이 가라앉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먼저 반신욕은 38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가슴 아래까지를 담그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다. 조금 있으면 배와 하반신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에 열기가 돌게 된다.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땀이 나고 몸속 곳곳의 독소가 쉽게 빠져나간다. 주의할 것은 반신욕을 하고 나서 덥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선풍기 또는 에어컨 앞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냉기를 다시 불러들이는 일로 냉기는 몸에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빼내기가 어렵다. 반신욕에 버금갈 정도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족욕이다. 40에서 43도의 물에 발목까지를 담그고 30분 정도 긴장을 이완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릴 정도로 온몸의 혈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몸의 각 기관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족욕은 종일 체중을 지탱하느라 고생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반신욕보다 신체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반신욕을 하면 현기증이 나거나 답답함이 느껴지는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더 부어 온도를 맞춰주고 허브나 약초 등을 가미하면 추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생강을 갈아서 넣으면 체온 상승 효과가 더 높아진다. 선제광의 체온 1도의 기적 읽어드렸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체온을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평소 체온이 낮다고 느끼고 있다면 과식하지 않고 매일 족욕이나 반신욕,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